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값이 약간 이제 좀 조정을 받는 조짐을 그렇죠. 좀 일부 지역에서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집값이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저희 또 이 봉다방 많이 좀 사랑해 주시는데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너무 좀 집값 폭락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뭐 사실 일관되게 폭락이 아니라 조정기에 들어간다. 조정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 하반기부터 사실상 이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조정을 어떤 식의 조정을 거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4% 정도 그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실 거예요. 한 방에 1억씩 뚝뚝 서울 집값 하락 시작됐다. 서울 집값 안정세, 평촌, 세종은 거듭 하락하고 있다. 자금만 하면 오르던 부산, 인천도 집값 꺾였다.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값 40% 폭락하는 세 가지 전조 현상. 뭐 김경민 교수 뭐 여러 번 얘기하셨죠. 금리 2%다면 서울 집값 17% 폭락한다. 17% 실제로 폭락하면 이거 40% 이상 폭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김기현 데이터 노우즈 대표 상상이 안 가시죠? 2028년까지 최대 50% 하락합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조짐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또 정반대의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이종원 대표 앞으로 집값 폭락 지금 폭등 걱정할 때다. 그다음에 뭐 갓상우 이상우 집값 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합니다. 또 곽창석 도시화공간 대표 한 번도 안 가본 길 내년도 폭등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떠냐 보면 이게 20일 날 나온 KB 주간 단위 조사 보면 전국 0.12% 올랐어요. 서울 0.08% 지난주 조사보다 0.01%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보면 광진구 0.09% 전반적으로 중구 0%지만 아직은 떨어질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죠. 그다음에 서초 강남을 보시면 소폭도 올랐어요. 0.17에서 0.21 서초가 0.19, 0.24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면 조정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갑자기 뭐 다시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입장이 아직도 폭등하고 폭락론이 마주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최근에 난 기사인데요. 서울 집값 상승률 9개월 내 최저. 하지만 대세 하락과 양극화 장세가 이제 맞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르코 한남이라고 최근에 120억에 찍었어요. 그다음에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7일 날 33억 신고가 썼어요. 그다음에 신통기획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한보 미도 대치미도 이거 신통기획 신청하면서 또 신고가 갱신했어요. 이런 걸 보면 가격이 오르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줄면서 또 전 고점보다도 떨어진 가격에 1, 2억 정도 거래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변수가 뭐냐면 내년에 일단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그다음에 최근 분위기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원래 내후년부터 올린다고 그랬는데 벌써 뭐 내년에 3차례 올릴 것을 시사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어쨌든 금리 변수가 굉장히 커진 이제 올해 우리도 2차례 올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대출 금리가 거의 6%까지 문턱에 올라왔어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 금리 인상.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뭐 내년이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위기 대응의 시나리오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옛날에 가령 집값이 오르면 뭐 상관없겠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한번 보고 그때 개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은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나왔는데 어쨌든 전 세계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한 10% 정도는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10% 정도라는 게 아주 작느냐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내년에 금리 오른다는 방향을 생각하면 물론 미국도 그렇고 내년에 뭐 당장 뭐 폭락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는 어떤 변수, 세계 경제 위기 이런 것까지 감안한 어떤 그걸 좀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코로나보다 인플레 대응해서 미국 이미 좀 러시아 올 연초에 4.2%였던 금리를 8.5%까지 올렸어요. 그다음에 영국, 뭐 노르웨이,
멕시코, 칠레, 브라질 다 지금 금리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건 상수로 봐야 돼요. 변수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막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데, 진짜 위기가 온다. 혹은 집값이 이제 막 그러니까 4, 5% 뭐 이 정도 조정받는 거야 크게 뭐 우리가 큰 스탠스를 바뀔 필요가 없지만 정말 뭐 어떤 경제 위기가 와서 이 침체가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집값이 떨어져서 2012년 아닙니까? 2012년 말에 어떤 기사가 왔냐? 하우스푸어의 비극. 아내 죽이고 자살 가장한 남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당시에 금리가 집값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연끌해서 빚을 잔뜩 내가지고 집을 샀다가 원리금 부담 때문에 결국 막 가정이 파탄난 케이스. 뭐 이런 게 또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랐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원리금 상한을 버틸 수 있느냐 이 테스트를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폭등기를 보면 분당 13억에서 7억 강북도 초토화 이렇게 한번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이자부터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능성이 아예 제로로 보시지 말고 그랬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해야 돼요. 그때 보면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어느 하우스푸어의 6년 일기. 내 잘못된 선택에 하루하루가 피폐한다. 이게 뭐냐면 2014년 작년 하우스푸어 248만 가구 1년 새 17만 가구 늘어 소득 20% 이상 원리금 상한에 갚는 1주택 가구. 근데 뭐냐면 이럴 때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막 이런 기사 매일 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오른다면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지만 집값이 떨어지게 하는 순간에 막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때를 견딜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과거에 사이클론 배웠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상방으로만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떨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멘탈, 그다음에 준비,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침체기가 되면 금매물도 잘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통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집을 사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개 수수료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락기에 되면 우리가 집값 상승기에 집값 잡겠다고 막 이럴 때 정책을 막 집값을 잡는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냥 막 뛰잖아요. 그래도 하락기에도 MB 때 이때 보면 2012년에 MB가 집값 살리겠다고 정책을 또 이때도 보면 20여 차례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집값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주택시장이 참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일정 정도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이 한번 정해지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막 정말 집값이 막 끝없이 오를 것만 같지만 어느 순간 조정기가 오고 또 하락기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떨어질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반등기가 와요. 입주대기 90년 금리 오르면 하우스푸어로 대란으로.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16년 12월 기사예요.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이때도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이때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한 2012년에 샀다. 그럼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2008년, 6년 이때 상승기에 샀던 분들은 굉장히 막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멘탈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급락기 과거 2012년이나 13년 이때를 보면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요. 이게 1, 2년 내에 다시 반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서울의 연간 집값 상승률인데 2009년부터 보면 2014년 그러니까 거의 5년간을 거의 마이너스 그랬어요. 크게 폭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이럴 때 견디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2016년에도 하우스푸어 난다고 비명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체감적으로 보면 2009년서부터 2016년 적어도 6, 7년간의 어떤 침체기를 겪었던 거예요. 이런 과거의 경험이 없다 보면 한 1년, 2년 만약에 집값이 좀 침체한다 1, 2년 되면 왜 안 오르나 이런 식의 어떤 초조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용인 수지를 한번 보시죠. 용인 수지 같은 경우 2007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약간 2014년, 15년에 조금 올랐지만 2016, 17년 이 마이너스였어요. 거의
10년간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만 우리가 지금 지난 2, 3년을 생각해 보면 집값이 한없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그 침체기 하락기가 우리가 다음 사이클이 온다면 예.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당장 내년부터 집값이 뭐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조정기가 온다면 조정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왕시입니다. 의왕시 핫하잖아요. 요즘 뭐 엄청 오르잖아요 지금. 근데 의왕시도 보면 거의 뭐 2008년서부터 한 4, 5년간은 거의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예. 뭐 2015년부터 보합세 정도였다가 거의 2019년부터 급치고 올라갔어요. 예. 그다음에 일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서부터 거의 2019년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백마 예. 일산 아파트 보시면 이때 2007년 이때 한 10억 가까이 갔던 네. 48, 7평형인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10몇 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지루한 조정기를 거쳤어요. 예. 조정이 아니라 폭락이네요, 저기. 예, 폭락이지만 폭락이죠. 예. 폭락했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예.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예. 상당히 지루하게 그렇죠. 하다가 예. 또 이제 어떤 순식간에 또 폭등을 폭등을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집에 대해서 우리가 예.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뭐 앞으로의 움직임도 과거에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예. 본인들의 집값 움직임 이런 걸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한 5년, 네. 3년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대략 한 5년 정도 또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이렇게 침체 내지는 어떻게 보면 자, 하락. 그럼 예. 침체기에 어떤 식의 그걸 어떤 자기가 이제 재테크 전략을 사야 될 거냐. 이게 침체기에는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 왜냐하면 이게 침체기가 되면 상급지와 흔히 얘기하는 중급지, 하급지 사이에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침체기가 지속되면 뭐 여러 세제 혜택도 나오겠죠. 그걸 갈아타서 다음 상승기 때 뭔가 상승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예. 그다음에 낡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교체. 점점 우리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낡은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편의시설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격 상승기가 돼도 낡은 아파트보다 새로운 아파트, 최소한 지하 주차장을 갖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신도시 입성기에 지금 신도시 들어가기 너무 어렵죠. 예. 아무래도 신도시는 새 아파트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지역이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뭐 신도시가 거의 한 정답에 한 7, 80점 되는 정답인 것 같아요. 신도시가. 자, 이 판교의 아파트입니다. 판교의 산원 14단지인데 예. 2012년 한 11억까지 갔다가 예. 갔던 아파트가 이게 침체기가 되니까 거의 8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신도시에 이때는 참 들어가기 어려웠을지라도 이런 침체기 때는 그 주변에 어떤 낡은 아파트나 이런 데 있다가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파박 치고 올라갈 때는 또 엄청 올라가요.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번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거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자 내가 금리가 상승됐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느냐?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야 금리가 적어도 대출금리 자기가 한번 지금 받은 금리보다 좀 올라갔을 때 DSR 규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테스트 그다음에 개별 입지의 경쟁력을 한번 봐야 돼요. 내 집이 교통 효자가 있느냐 앞으로 그다음에 신축이냐 구축이냐 그다음에 이게 재건축 재개발 효자가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버틸만 하죠. 나중에 이제 재상승기가 왔을 때 버틸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하는 게 젊으신 분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생망 이러잖아.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사실은 이 여러 우리도 알겠지만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생망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사이클을 그려왔고 앞으로도 사이클을 그릴 것 같아요. 무덤에서 춤을 추자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 그레이브 댄서 샘젤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육조 달러 이 양반이 이 그레이브 댄서라는 뭐랄까 별칭이 있어요. 왜냐 그레이브 댄서라는 게 뭐냐면 무덤가에서 춤춘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불행으로부터
행운을 얻는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불경기 때 어떤 리츠나 이런 데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호황기 때 파는 걸로 예. 유명합니다. 네. 뭐 샘젤의 투자 기법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한번 샘젤의 투자 기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침체기 때 상급지를 갈아탈 수 있는 또는 새 아파트를 교체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신도시 새로운 좀 뜨는 도시로 좀 입성할 그렇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집값 반드시 떨어진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집값이 상당한 침체기를 거쳤어요. 우리도 한 4, 5년, 5, 6년씩 가는 침체기 동안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어떤 그런 침체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사실은 폭등한다, 폭락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도 각자 또 개개인의 이제 그렇죠. 재무 상태가 좀 다르겠죠. 재무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됐건 오히려 좀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니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뭐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부분들도 뭐 오히려 무주택자들은 뭐 집값이 뭐 떨어지면 사실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반대로 이제 어렵게 지금 뭐 빚이 많다 이러면 지금 뭐 무조건 집 우상향을 가정해서 하는 것도 이거 뭐 약간 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하여간 어찌됐건 분위기는 뭔가 좀 조정 분위기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